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2일 새벽 5시입니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월 24일이면은, 즉 이틀 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만 4년입니다. 2022년 2월 24일 푸틴이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했을 때 많은 언론은 열흘 안으로 키이우가 함락되어서 우크라이나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침공 작전을 폈던 러시아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주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은 당초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 4년의 전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전쟁을 겪었던 우리 한국인이 그래도 6.25 휴전 이후 73년 동안 이어지는 이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고 고맙기도 합니다. 한미동맹, 국군, 국민, 특히 국민개병제, 자주국방 의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 특히 중화공업의 힘, 이런 게 합쳐져서 우리는 무력으로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사이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우리 국군 장교단이 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국군 장교단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평화 시에는 국민이 국군을 보호하고 그래야 전시에 군인이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난 4년간의 이 역사를 정리를 하니까 그래도 침공자인 푸틴이 이룬 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새삼 젤렌스키의 지도하에 오늘 또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토 면적은 큰데 국민 수는 약 3,300만 명대입니다. 그러나 침공한 러시아는 핵무기도 있고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제일 넓고 인구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4배쯤 됩니다. 1억 4천만 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 군대의 도움은 받지 않고 자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지난 100년 동안에 워낙 전쟁과 혁명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우크라이나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공포 정치에 시달려가지고 특히 집단 농장화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스탈린이 고의로 굶겨 죽였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의 침공,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러시아군의 반격이 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약 7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아마 약 10만 명 이상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더 많이 죽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의 부상자, 사망자를 합치면 약 120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숫자는 우크라이나 군 사상자의 2배 이상입니다. 전사자를 약 32만 5천 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 전사자 32만 5천 명이면은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은 미국에 비교하면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전, 월남전, 이라크전, 아프간전에 끼어들어 가지고 전사한 사람을 다 합칠 경우에 약 10만 명 됩니다. 그리고 그 3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푸틴이 무리한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러시아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시작이 지금 키이우입니다. 옛날에는 키예프라 그랬죠. 키이우에서 10세기 전후 해가지고 나라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걸 키이우 공국 또는 러시아 공국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러시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라는 말은 루스인데 루스라는 말은 바이킹 말입니다. 스웨덴 바이킹이 강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강을 끼고 있는 키이우를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나라를 만든 게 키이우 공국이었고 이게 몽골의 침략으로 망하는 1240년 무렵에는 유럽에서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작은 키이우에서 출발했다 하는 러시아 민족의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한편 지금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는 몽골 지배와의 싸움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정통성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사적 정통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이 핵심이 뭐냐면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 것입니다. 즉 한반도에는 신라 삼국통일 이후에 일민족 일국가의 전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도 한 달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에 의하면 12월 한 달에 러시아 군인 3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죽어나가는 사람을 대체할 만한 과연 인적 자원이 있느냐, 이걸 서방 세계에서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점점 그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왜 러시아가 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EU에 가입하려고 했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단순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막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위협을 느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략적 실패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스웨덴은 17세기에는 유럽 최강의 육군국이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와 북방전쟁을 해가지고 패권을 다투기도 한 이 군사 강국의 전통이 이어지는 스웨덴이 나토에 들어갔다. 그리고 핀란드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러시아와 전쟁을 해본 나라입니다. 1939년에. 그때 아주 끈질기게 핀란드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핀란드라고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상무정신이 강한 두 나라가 더구나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푸틴이 오판을 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경제 봉쇄를 당한 데 따른 그 경제적 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봉쇄를 당하다가 보니까 중국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크고 많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러시아의 영원한 라이벌은 미국이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러나 기나긴 국경선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적인 실패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친했던 나라가 잇따라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밀어주었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2024년 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시리아에 와 있던 러시아 군이 줄어들고 하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시리아를 더 세게 밀어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고 시리아 반군이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삽시간에 러시아가 밀어주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러시아와 친하던 이란이 작년에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 폭격을 당하고 혼이 나는 것을 러시아가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러시아가 밀어주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쿠바는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거의 공짜로 쓰면서 연명을 해왔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니까 쿠바가 지금 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친구들이 차례차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보내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때부터 북한의 진짜 위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러시아가 그냥 버티고 있는 편입니다. 러시아가 버티는 것은 광대한 국토 덕분이죠.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면적이 미국의 거의 2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많다는 거죠. 세계 최대급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팔아가지고 지금 경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도를 압박을 해가지고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사지 못하도록 지금 하면서부터 러시아의 경제에 큰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계속 이어지지만은
별다른 소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도 1951년 여름부터 휴전 회담이 시작되어 가지고 실제 휴전에 도달하는 데는 딱 2년 걸렸습니다. 이 2년 동안에 휴전선 부근에서 치열한 고지전이 있었고 미군의 경우에는 이 휴전 회담 기간에 전사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어찌되었든 살아남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휴전 이후에 정말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일본에서 미군의 폭격을 경험했고 6.25 때는 5살부터 7살 사이에 저희 고향이 폭격도 당하고 북한군 지배하에 들어가기도 한 그런 경험을 했고 1967년부터 3년 4개월 동안 군대에 복무하면서 제2의 6.25라고 하는 북한군의 게릴라전을 목격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한 3차례 겪은 그런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런 사생결단의 자세를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싸울 수 있을까?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당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존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기를 달라. 우리는 남녀노소가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주한 미군도 없었고 한미동맹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대3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1. 이승만 국군, 북한은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이 있었습니다. 1대3으로 맞으면서도 결전 의지를 밝히니까 그게 화답이라도 하듯이 트루만 대통령은 딘 애시슨 국무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딘,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파병을 결단하고 그 파병 덕분에 유엔군과 같이 온 미군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트루만의 파병으로 해서 미국 사람이 한국전에서 약 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물 그 바닥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지키라는 조국의 명령에 호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12.3 계엄, 군대 간 적도 없는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적과 마주서 본 적도 없는 윤석열이 병정놀이 하듯이 일으킨 이 계엄의 여파로 우리 국군 장교단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 장교단에 대한 무리한 정치적인 수사나 압박은 이건 완전히 자해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